사람의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 아주 빠르게 그 사람의 많은 것이 좌우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대로라면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눌러보신 분들도 3초 안에 더 볼지 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겠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사람이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외형이나 말솜씨 등을 보고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림짐작해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친절한 인상과 말투엔 누구나 호감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인간이기 전에 동물의 본능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기억된 첫 인상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고, 이것에 우리가 호감을 갖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외의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연쇄살인마인 테드 번디를 예로 들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에 친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마주친다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30명 이상을 죽인 연쇄살인마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꼭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으로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자면 강호순 떠오르죠. 이 사람도 아주 호감형 인상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 온순하고 낯을 가리는 데다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첫인상이라는 건 양날의 검 같아 보이죠.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약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의 진범이 최근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준비하게 됐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아이들에게 범죄자를 그려보라고 하면 정반대로 그린다고 합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범죄자를 대체로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긴 얼굴로 표현하는데, 미국의 아이들은 웃는 얼굴을 많이 그린다는 거죠. 이게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을 인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미국 사람들도 오늘 사건의 범인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혀 범죄와 어울리지 않게 생긴 사람 같았기 때문이었죠.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의 사건 내용과 범인의 얼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6년 FBI 요원들이 어떤 그림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 화가가 스케치한 것처럼 아주 정교하죠. 그림의 정체는 40년 전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직까지 잡지 못한 미제 사건의 범인을 그린 몽타주입니다. 이미 시간이 꽤 오래 흘렀어요. 지금은 이 범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방법이 없는 상태라 어떻게 범인을 잡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FBI가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이때가 전 세계적으로 미제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되고 실제로도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던 시기였어요. 미국이 여기에 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가장 발전한 수사력을 가진 우리도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꺼내든 사건이었죠. 시작 자체는 발전된 수사력이나 정보력을 과시하는 데 있었어요. 해결만 한다면 해외에 뉴스가 나가고 결국 FBI 홍보가 될 테니까요.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 대외적인 경쟁에 있었지만, 그래도 해결만 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데다 경찰 신뢰도도 같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마친 상태고 이렇게 정교한 몽타주도 완성했는데 잡지 못한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 DNA를 채취했어도 이걸 분석할 기술이 없었고요. 나중에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증거 보존과 분석 기술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건이 일어나던 때는 1970년입니다. 그때는 놓쳤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수사력을 보유한 데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사설 업체에서도 DNA의 보관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다시 시작된 이상 늦었지만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장담할 만큼 담당 수사관들이 아주 큰 자신감을 보였죠.
40년 전에 비하면 사실 지금은 전산 처리나 통신, 도로, 건물 등 아주 많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와서 해결하려면 그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대로 다시 처음부터 따라가 봐야겠죠. 이게 FBI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1976년 6월 18일 금요일 밤,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한 가족이 몰살됐다는 신고로 시작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보니 강도가 집안 전체를 습격한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고, 부부의 시신 옆에 깨진 접시들이 여러 장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부부가 모두 등 뒤로 양손을 결박당한 채 사망해 있었고, 여성의 몸에는 특히 성폭행의 흔적이 나 있었어요. 조사 후 현장을 직접 본 경찰이 사건을 재구성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창문이나 대문을 열고 침입한 범인은 금품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묻고 협박하거나 성폭행하고 살해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죠. 그런데 피해자 옆에 깨져 있는 이 접시는 왜 놓여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피해자가 범인에게 저항하려고 했거나 반대로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쓰였을 것 같았지만, 어딘가 이게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또 아니죠. 그리고 피해자의 생활을 조사해 봤더니 남들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살해당했냐는 겁니다. 일단 면식범은 아닌 것 같고, 단순 강도 살인이라고 보자니 방식이 너무 잔인하거든요. 보통 강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죽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정도로 잔인성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건 조사가 계속되던 중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새벽에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첫 사건과 모두 같았고, 피해자도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나 여성 아니면 아이를 기르는 집이 주로 피해를 당했어요. 다행히 생존자가 있었지만 범인은 복면을 쓰고 살인을 했고, 워낙 늦은 밤이라 새벽 시간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범인의 수법이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범행 간격이 짧아지고 더 잔인해졌어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몽타주 한 장 그리지 못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타나요. 경찰이 이 증언대로 몽타주를 그려봤죠. 첫 사건 발생 이후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범인은 이 세크라멘토에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범인은 어디로 간 걸까요? 1978년 갑자기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에서 연달아 살인, 강간, 강도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들은 2년 전 세크라멘토의 범행 수법들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피해자들은 13살에서 41살 사이에 부유한 주택가에 사는 여성이나 젊은 부부들이었고, 밤에 마스크를 쓴 채 창문이나 열려있는 현관으로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묶은 후 살해하는 방식을 봐서는 동일범이라고 판단됐죠. 그 당시 경찰은 세크라멘토에서 만들어진 몽타주로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결국 잡지 못합니다. 목격자들의 제보도 많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정도가 아니었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감시자들이 줄어든 거죠. 오히려 범인은 이때를 노려 더 많은 범행을 저지릅니다. 결국 목격자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경찰은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와중에 범인은 경찰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 가족이나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요. 자신 있으면 잡아보라고 약도 올립니다. 경찰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현장에 발자국이나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는 범인을 잡을 방법은 딱히 없었죠.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사람들은 범인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자수하거나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때 범인이 밤에 복면을 쓰고 나타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다는 뜻에서 나이트 스토커라는 별명도 붙기 시작했죠.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연쇄살인마가 나타납니다. 이때 리차드 라미레즈라고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때도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렸어요.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간 살인을 하던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가 다시 사라지게 되는데요. 범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역을 또 옮겼지만 이번에도 단서 하나 찾지 못한 경찰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 FBI와 힘을 합쳐 범인을 잡기로 하죠. 그동안 모아온 범행 자료들로 프로파일링이 이뤄진 겁니다. 범인은 백인 남성일 것이며 나이는 18에서 25 사이, 혈액형은 A형이고 키는 178에 날씬하고 탄탄한 체격을 가진, 발 사이즈는 265에서 275 사이 이렇게 추정했어요. 민첩하고 단거리 주행에 아주 능하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분석이 있었죠. 경찰은 몽타주와 프로파일링에서 얻은 특징으로 용의자를 쫓아봤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범인을 붙잡지 못했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겁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 수사관들이 은퇴하고 난 뒤 세계적으로 미제 사건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서 재수사를 하는 흐름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러자 FBI도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과거의 경찰은 이런 과정들로 실패했었어요. 그럼 이 사건을 다시 맡은 현재의 FBI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건 조사 기록을 찾아보던 중 사설 DNA 분석 서비스 업체가 보유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이한 DNA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FBI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국가기관에도 없는 데이터가 개인 사설업체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신빙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은 뭐든 확인해 봐야 됐어요. 그리고 이곳을 찾아가 본 FBI 요원은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먼 친척이 이 업체에 집안 족보가 어떤지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거나 친척 중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마침 이 가족의 DNA를 분석하던 도중 40년 전 그 사건에서 경찰이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 같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왠지 심상치 않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에 FBI로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 DNA 샘플과 FBI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던 진범의 DNA를 분석해봤더니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전혀 수사 범위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용의자를 이 집안 사람들로 추려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미국 전 지역 광고판에 이 내용을 올리기 시작하죠. 다시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를 찾는다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겁니다. 재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인 2018년 4월 25일, 사건 발생 42년 만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경찰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벤추라 카운티라는 곳에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72살의 노인을 붙잡는 데 성공했죠. 노인의 이름은 조셉 제임스 디안젤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진범이 40년도 더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나이가 꽤 든 노인이겠죠. 그런데 이 노인은 범행과 전혀 무관해 보일 만큼 아주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이었고요. 은퇴한 전직 경찰관이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FBI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체포한 경찰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DNA 분석을 믿고 자세히 취재해보기로 했죠. 이 노인의 DNA를 채취해서 다시 대조해봅니다. 경찰이 보관하고 있었던 42년 전 현장에서 발견한 DNA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의 정체가 밝혀진 겁니다. 미국은 디안젤로를 8건의 1급 살인으로 기소한 뒤 다시 4건의 살인 혐의를 추가했는데 비록 50건의 강간과 강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었지만 살인은 모두 입증에 성공하면서 결국 사건을 이렇게 해결했죠. 범인의 얼굴입니다. 현재 디안젤로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고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상태예요. 예상을 해보자면 아마 높은 확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을 것 같습니다. 감형의 여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참작이 어떻게든 돼서 중형이 내려진다고 해도 범인의 나이를 봤을 때 살아서 나오지는 못할 것 같죠.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사건의 진범인 디안젤로가 왜 범죄자가 됐는지 알아봐야겠죠. 1945년 11월 8일 뉴욕에서 이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집안에 특이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디안젤로가 10살쯤에 집 창고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동생이 강간당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충격이 자라면서 인격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인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고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서 경찰 과학 학사를 받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대학 졸업하고는 경찰관으로 일했고요. 그런데 경찰로 근무한 지 3년 만에 범죄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경찰로 일하다가 퇴근하면 마을을 돌면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디안젤로가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던 이유는 얼굴에 복면을 썼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낮에는 경찰 신분으로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작 망치나 해충약을 훔치다가 단순절도로 붙잡힌 적이 있어요. 이때 집행유예 6개월을 받았고 경찰에서 해고됩니다. 그러자 신분이 자유로워진 디안젤로의 범행이 더 대담해지고 잔인성까지 섞이기 시작했던 거죠. 범행 방식이 앞에서 말한 대로 복면을 쓰고 몰래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결박해요. 부부일 경우에 남자 등 위에 접시 여러 장을 쌓아 올려놨어요. 그리고 만약 그릇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집안 사람들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다음 여자들만을 거실로 데리고 가서 몇 시간 동안 성폭행했다는 거죠. 아무리 목숨이 소중해도 가족이 성폭행 당하고 있는 걸 참을 수 있는 남편이나 아빠는 없겠죠. 결국 반항하면서 그릇들이 깨졌고요. 집안 사람들이 그대로 다 살해됐던 겁니다. 이게 피해자들 옆에 깨진 그릇이 있는 이유였어요. 범행이 끝나면 다시 자전거로 도주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새벽에 운동 나온 사람들처럼 아주 태연하게 행동했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현장의 단서를 잘 남기지 않았던 데다 범행 당시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덕에 수사망에서 걸리지 않은 채 40년 넘도록 도망칠 수 있었죠. 하지만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줄은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구형을 하면 담당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범인의 성향상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럼 재판이 그만큼 더 길어지겠죠. 디안젤로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42년간 미국의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조셉 디안젤로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수사 기법이 발전한다고 미제 사건이 다 해결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은 더 많아요. 이번 사건도 그때는 할 수 없던 DNA 분석 기술을 통해서 해결된 사건이지만, 사실 그 전까지 비교할 샘플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DNA 분석 업체가 아니었으면 아무리 FBI라도 샘플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미국의 전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오래된 사건을 해결하려면 약간은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운에 기댈 수만은 없죠. 그러려면 운이 따라줄 때까지 계속 사건에 매달리는 이런 집요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나 우리나라도 지금 미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해결되고 있는 추세예요. 과학수사나 프로파일링은 앞으로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당시 자료들만 잘 보존된다면 사건들은 계속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건 초기에 주로 밤이나 새벽에 범인이 활동을 했다고 해서 범인을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렀죠. 그리고 디안젤로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계속 같은 지역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차드 라미레즈라는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었죠. 이 사람에게도 같은 별명이 붙어서 사건이 알려질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디안젤로를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라고 부르게 됐죠. 사실 이게 그런데 뭐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오리지널, 원조 이렇게 붙여서 구분해주는 것도 사실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2013년에 범죄 추리소설 작가로 유명한 미셸 맥나마라가 디안젤로에게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 관련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이 알려지면서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대신에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불리게 됐는데, 이게 작가가 사망하고 출간된 책이에요. 유작이 됐죠. 그리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아직도 살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HBO 방송사에서, 미국 방송사죠, 이 책의 판권을 샀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되겠죠.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스터리 사건 컨텐츠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주제의 이야기인데요. 다음 주 주제가 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상상이나 신화가 아니면 뭐 동화, 만들어진 이야기에서만 등장하죠.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두 여자아이가 요정과 같이 어울려 놀았다는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요정이 실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아이들이 정말 요정을 본 것인지 다음 주 코팅리 요정 사진에 관한 이야기와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